지금 나는 벤츠 뒷좌석에 앉아 있다. 6개월 전만 해도 남편이 냄새 난다며 거실 소파로 나를 밀어내던 바로 그 몸으로는 절대 앉을 수 없던 자리다. 창밖으로 불 꺼진 상가 건물 하나가 천천히 스쳐 지나간다. 1층 셔터에는 빨간 딱지가 빗둘게 붙어 있고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 한 명은 내 전남편 최중환, 다른 한 명은 그가 나를 버리고 고른 새 신부 차수진. 나는 차창을 조금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올렸다. 저 깡통 상가를 두 사람 손에 곱게 쥐어주기까지 내가 몇 달을 어떻게 울어보였는지 저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것이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잠깐 세워드릴까요? 아니요. 나는 짧게 답하고 선글라스를 고쳤었다. 세워줄 이유가 없다. 나는 저 자리에 멈추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니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겠다. 정확히 1년 전,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집 며느리이고 최중환의 아내였을 때로 미리 말해두자면 이건 버림받은 여자가 우연히 운이 좋아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운을 믿지 않는다. 운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믿는 건 숫자고 기록이고 사람의 욕심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저들이 나를 부품으로 본 그 순간부터 나는 이 게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끝이 통쾌하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설계였다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내 이름은 문희연, 35이다. 결혼 7년 차였고 우리 부부의 통장과 도장, 부동산 계약서는 전부 내 손안에 있었다. 중환은 숫자를 싫어했다. 정확히 말하면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을 자기 격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대출금리가 몇 %인지, 관리비가 왜 올랐는지 그런 건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대신 남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짜리 시계를 찾는지, 어느 골프장 회원권을 가졌는지는 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 살림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근저당이 얼마나 잡혔는지 계산하고 어떤 물건이 거품이고 어떤 물건이 진짜인지 가려내는 일. 나는 그 일을 잘했고 솔직히 좋아했다. 결혼 전에는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았고 특히 부동산 쪽 자료를 읽는 눈이 밝았다. 등기부 등본 한 장만 떼어봐도 그 물건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한눈에 보였다. 근저당이 몇 건 잡혔는지, 가압류는 없는지, 대출 비율이 시세 대비 몇 %인지. 남들은 어렵다는 그 숫자들이 내게는 사람의 표정처럼 읽혔다. 결혼하면서 일은 그만뒀다. 중환이 원했다. 내 아내가 남의 회사에서 숫자나 두드리는 거, 나 보기 안 좋아. 나는 그 말을 들어줬다. 대신 우리 집 살림을 회사처럼 운영했다. 대출은 가장 낮은 금리로 갈아탔고 보험은 군더더기를 잘라냈고 여윳돈은 안전한 곳에 굴렸다. 7년 동안 우리 부부의 자산은 2배가 됐다. 그 2배가 전부 내 손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중환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기가 능력 있는 가장이라고 믿었다. 그게 7년 뒤에 나를 살릴 줄은 그때는 나도 몰랐지만 사건의 시작은 작년 봄 2번째 유산이었다. 첫째 아이를 떠나보낸 지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일이었다. 의사는 호르몬 치료를 권했고 나는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 치료를 받았다. 몸은 빠르게 변했다. 6개월 만에 25kg이 늘었다.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얼굴은 부었고 입던 옷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 나는 그게 슬펐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아이를 지키려다 그렇게 된 몸이었으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치료는 1년 가까이 이어졌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주사를 맞았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 욕실 거울에 수건을 걸어두기도 했다. 그런데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질 시간이 아까웠다. 나는 그 시기에 오히려 가계부를 더 꼼꼼히 썼다. 숫자를 들여다보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졌으니까. 그게 내 방식이었다. 슬픔이 밀려오면 나는 표를 만들고 항목을 정리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멀쩡해진다. 나는 그 사실을 그때 배웠다. 남편은 달랐다. 어느 날 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 오늘부터 거실에서 잘게. 당신 옆에 있으면 솔직히 좀 그래. 무엇이 좀 그러냐고 묻지 않았다. 그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누운 남편의 등을 한참 바라봤다. 화가 나기보다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사람이 어떤 선을 넘으면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 시작된다. 나는 그날부터 그를 남편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안건처럼 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내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애가 떨어진 게 다 내 탓이다. 몸 관리를 그렇게 했으니 살이 그 모양인데 무슨 애가 붙어 있겠냐. 그 말을 거실에서 남편이 다 듣는 앞에서 했다. 남편은 못 들은 척 휴대폰만 봤다. 나는 사과 접시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관리를 잘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것. 그렇다면 부품답게 빠질 때 한 번은 크게 사고를 내고 빠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막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내 밥그릇을 일부러 작은 것으로 바꿔놨다. 너는 그만 먹어라. 그 몸으로 더 먹으면 어쩌려고. 친척들이 웃었다. 남편도 같이 웃었다. 나는 작은 밥그릇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날 저녁 나는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하나 남겼다. 그날 들은 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정확한 날짜. 나는 그것까지 기록했다. 당장 쓸 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언젠가 이 사람들이 내게 손을 벌리는 날이 올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날을 위해 나는 모든 걸 적어뒀다. 감정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흐려지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그 무렵 시작됐다. 남편의 휴대폰에 자꾸 같은 이름이 떴다. 수진.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결혼 전 남편이 4년을 만났다던 옛 여자친구.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금요일 저녁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라며 나갔고 일요일 오전이면 차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한 번은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화표 2장이 나온 적도 있었다. 내가 모르는 영화, 내가 가본 적 없는 극장. 그는 그 주에 나와 단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그의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뜬 걸 우연히 봤다. 오빠, 그 여자랑 언제 정리할 거야? 나 더는 못 기다려. 그 여자, 그 집의 아내인 내가 그 여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뒀다. 따지지 않았다. 따지는 건 하수가 하는 일이다. 고수는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린다. 나는 따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가 잘하는 일을 시작했다. 기록하는 일. 나는 부부 공동카드의 명세를 매달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의심받지 않고 모든 결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금요일 밤의 호텔, 주말 낮의 카페, 처음 보는 백화점 매장. 나는 그 내역을 캡처하고 날짜와 장소를 표로 만들었다. 한 달, 2달, 석 달. 표가 두꺼워질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문제였으니까.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표는 흐려지지 않는다. 나는 그 표를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순간까지 묵혀두기로 했다. 나는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되는 대신 남편을 관찰하는 회계사가 되기로 했다. 영수증을 모았다. 주말마다 찍힌 호텔 주차 정산 내역, 처음 보는 카페의 카드 전표,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의 결제 기록. 나는 그것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클라우드에 올려뒀다. 울지 않았다. 우는 건 나중에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쓰려고 아껴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났을 때였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 이미 끝난 거. 이혼하자는 말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봤다. 수진 씨 때문에? 그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해졌다. 알고 있었으면 말이 빠르겠네. 그래.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 사람답게. 25kg이 찐 아내 옆에서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 정확히 받아 적었다. 나중에 위자료 협상 테이블에서 꺼낼 카드였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이혼에서 진짜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재산이다. 우리 부부의 재산은 크게 세 덩어리였다. 첫째, 내 명의로 된 현금과 예금 약 6억. 둘째, 우리가 살던 아파트, 시세 9억에 대출 4억이 낀 물건. 셋째, 3년 전 남편이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신도시 상가였다. 바로 이 세 번째가 내 복수의 핵심이었다. 그 상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3년 전 남편은 술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솔깃한 말을 들었다. 신도시에 광역철도가 들어오고 대기업 본사가 이전한다는 소문. 그 앞 상가를 잡으면 2년 안에 2배가 된다는 이야기였다. 남편은 눈이 뒤집혔다. 여보,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 남들은 줄 서서도 못 사는 물건이야. 나는 그때 이미 그 물건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광역철도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한 번 탈락한 상태였고 대기업 본사 이전은 그냥 부동산 업자들이 퍼뜨린 소문에 불과했다. 분양가는 거품이 잔뜩 낀 12억, 그중 9억이 대출이었다.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계약금만 자기 비자금으로 치르고 나머지는 전부 공동명의 대출로 떠넘긴 채. 그 계약서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손이 떨렸다. 분양 상가는 위험하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신도시 상가는 공급이 수요보다 늘 많고 약속된 호재는 절반도 실현되지 않는다. 분양업체가 보여준 화려한 조감도, 유동인구 예측치, 임대 수익률 표. 나는 그 숫자들이 전부 부풀려졌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예상 임대료는 현실의 2배로 잡혀 있었고 공실률은 아예 0으로 가정돼 있었다. 세상에 공실이 없는 상가는 없다.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자료를 내밀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당신은 늘 부정적이야. 큰 돈은 그렇게 겁먹는 사람한테는 안 와. 큰 돈은 오지 않았다. 대신 큰 빚이 왔다. 계약 후 1년이 지나자 상가가 준공됐다. 번쩍이는 건물이 들어섰지만 들어오는 임차인은 없었다. 약속된 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또 한 번 미끄러졌고 대기업 본사 이전은 처음부터 소문일 뿐이었다. 1층 점포는 공실, 2층도 공실, 3층도 공실. 임대료 수입은 0인데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갔다. 처음엔 한 달에 600만 원이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700, 800, 그리고 900만 원을 넘겼다. 나는 그 이자를 3년 동안 내 비상금으로 메웠다. 남편 모르게. 정확히는 남편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무관심을 3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다. 언젠가 이 빚을 통째로 그에게 돌려줄 날을 위해.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마침내 이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남편에게 그 상가는 여전히 신도시의 노른자, 2년 뒤에 2배가 될 보물이었다. 나는 그 착각을 굳이 깨주지 않았다. 이혼 협상이 시작됐다. 남편은 변호사도 없이 나왔다. 숫자에 약한 사람이 흔히 그렇듯 자기가 다 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동안 아껴뒀던 눈물을 꺼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직장도 없고 몸도 이렇게 됐는데 제발 현금만은 놔줘. 그거라도 있어야 나 혼자 먹고 살지.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다. 남편의 눈이 반짝였다. 현금 6억을 내가 가져가는 대신 무언가를 자기가 더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럼 아파트는 어떡하고? 아파트는 대출이 너무 많아 팔아도 남는 게 없어. 그건 정리해서 빚 갚는 데 쓰자.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신도시 상가는 당신이 가져가. 그건 곧 오를 거잖아. 나는 당장 살아야 하니까 현금이 필요하고, 당신은 어차피 수진 씨랑 새로 시작할 거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걸 가져가는 게 맞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승리감. 멍청한 아내가 당장 먹고 살 현금에 눈이 멀어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자기에게 넘긴다는 확신. 그는 애써 표정을 숨기며 점잖게 말했다. 뭐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내가 양보하는 셈 치지. 양보. 9억 빚이 달린 폭탄을 양보받는다고 표현하는 사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척하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간신히 참았다. 협상에는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었다. 위자료였다. 남편은 외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위자료는 무슨 성격 차이로 갈라서는 건데.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호텔 주차 정산 내역, 카드 전표, 백화점 결제 기록, 날짜 순으로 정리한 1년치 자료였다. 성격 차이. 그래, 그렇게 정리하자. 대신 이 자료가 법정에 가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되겠지. 위자료에 자식 떼어 보낸 시댁 막말 녹취까지 더하면 금액이 꽤 커질 텐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이걸 다 모았어? 나는 원래 기록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나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복잡하게 가지 말자. 위자료는 됐어. 대신 깔끔하게. 내가 말한 대로 나누자. 현금은 나, 상가는 당신. 이 자료는 영영 꺼낼 일 없어.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위자료를 물지 않고 황금 상가까지 챙긴다는 계산. 그는 덥석 그 제안을 물었다. 물고기는 미끼가 클수록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7년 결혼 생활로 충분히 배웠다.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콧노래를 불렀다. 상가 명의는 깔끔하게 그의 단독 소유로 넘어갔다. 나는 현금 6억을 챙겼고 대출 4억이 낀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다. 서류상으로 보면 남편이 이긴 거래였다.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차지하고 골칫덩어리 안에까지 떼어냈으니까.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명의가 그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상가에 매달려 있던 9억 대출의 이자도 함께 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그동안 그 이자를 조용히 메워주던 내 현금은 이혼과 동시에 사라졌다. 이제 매달 1,000만 원에 가까운 이자는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나는 단 한 푼도 보태줄 의무가 없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음 2달은 그도 버텼다. 회식이라며 나갈 때 쓰던 돈, 시계와 골프 회원권을 팔아 이자를 막았다. 하지만 상가는 단 한 칸도 임대가 나가지 않았다. 공실은 그대로였고 관리비는 계속 빠져나갔다. 나는 멀리서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봤다. 부동산 중개인 몇몇에게 미리 말을 넣어둔 터라 그 상가에 임차 문의가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나는 알 수 있었다. 문의는 없었다. 있을 리가 없었다. 3년째 죽어있는 상가에 갑자기 손님이 들 이유가 없으니까. 남편은 뒤늦게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렸다.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절반을 더 내렸다. 그래도 없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고 한다. 그 한 장에 적힌 9억의 근저당을 보고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다. 3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누가 메워왔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돈을 메워주던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으니까. 3달째 그는 이자 한 번을 연체했다.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연체가 쌓이자 9억을 빌려준 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저당이 잡힌 상가를 대상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나는 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연체 기한 이익 상실 경매 신청 개시 결정. 한 단계씩 토미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갔다. 내가 설계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빚더미 폭탄의 도화선을 그의 손에 쥐어줬을 뿐이고
불을 붙인 건 그 자신의 욕심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했다. 사건 번호 옆에 떠 있는 글자, 강제 경매 개시. 나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곱게 출력했다. 빨간 봉투에 담아 며칠 뒤로 잡혀있던 한 행사장에 가져갈 생각이었다. 바로 최중한과 차수진의 결혼식. 그래, 둘은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가 무섭게 날짜를 잡았다. 빚더미 상가를 손에 쥔 줄도 모르고 둘은 신혼집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그날을 위해 6개월을 준비했다. 독한 마음으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새벽 운동을 했다. 처음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체중과 운동 시간을 표로 기록했다.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는 일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복수도 결국 숫자였다. 빠지는 살의 숫자, 늘어나는 그들의 빚의 숫자. 두 숫자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지켜보는 일. 그게 그 6개월 동안 나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호르몬 치료가 끝나면서 몸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노력을 더하자 거울 속의 나는 다시 내가 됐다. 아니, 예전보다 더 단단한 내가 됐다. 나는 가장 잘 어울리는 붉은색 정장을 입고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구두를 신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로비에서 하객을 맡던 남편이 나를 보고 굳었다. 6개월 전 자기가 냄새난다며 밀어냈던 여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으니까. 희연아? 네가 여길 어떻게... 나는 천천히 다가가 가방에서 빨간 봉투를 꺼냈다. 축하 선물 주러 왔지. 너희 신혼집에 아주 잘 어울리는 걸로. 봉투를 받아든 사람은 신부 차수진이었다. 봉투를 연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강제 경매? 오빠 이게 뭐야? 신도시 노른자 상가라며 빚이 9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이게 무슨... 너 알고 있었어? 알고 나한테 떠넘긴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주듯 가볍게 손을 올렸다. 떠넘기다니. 네가 달라고 했잖아. 미래 가치 있는 거 갖겠다고. 양보받는 셈 친다며? 이 상가가 빚덩어리인 걸 알면서... 몰랐어? 3년 동안 그 이자 누가 메우고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알았을 텐데. 너는 명의만 갖고 싶었지 그 명의가 매달 뭘 토해내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잖아. 식장이 술렁였다. 신부는 주저앉았고 신랑은 서류를 든 채 다리가 풀렸다. 나는 웨이터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살쪘다고 나 버리고 고른 인생이잖아. 둘이 손잡고 잘 살아봐. 매달 1,000만 원씩 토해내면서. 나는 잔을 그들 발치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차수진이 남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지만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6개월 전 이 두 사람은 내가 식장 같은 데 나타날 깜냥도 안 되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살이 쪄서 직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 나는 그 착각 위에 이 모든 걸 쌓아 올렸다. 사람은 자기가 우습게 본 상대에게 가장 크게 당한다. 방심이 가장 큰 허점이니까. 로비를 빠져나오는데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부 측 하객이냐고. 나는 잠깐 생각하다 답했다. 아니요, 채권자예요. 직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표정이었다. 괜찮다. 오늘 안에 저 안에 두 사람은 그 말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될 테니까. 그 뒤의 일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상가는 경매로 넘어갔다. 최초 감정가에서 2번 유찰되고 헐값에 낙찰됐다. 경매 대금으로도 9억 대출을 다 갚지 못했다. 모자란 금액은 고스란히 남편의 빚으로 남았다. 은행은 그의 통장과 급여까지 압류했다. 신혼집은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 차수진은 빚더미에 앉은 남자 곁에 머물 만큼 순정파가 아니었다.
듣기로는 결혼식 한 달 만에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갈라섰다고 한다. 서로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다퉜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빚 9억 앞에서 4년의 인연도 새 출발의 꿈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랑은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증발하는 감정이라는 걸 두 사람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셈이다. 나는 그 수업료를 한 푼도 대신 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한참을 울고 소리치다가 마지막에는 사정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희연아, 내가 좀 도와줘라. 우리 중환이 이러다 죽는다. 너 현금 있잖니?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그 돈은 살 관리 못한 며느리가 혼자 벌어서 모은 거예요. 살이 그 모양인데 무슨 돈이 붙어 있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6개월 전 그 거실에서 들었던 말을 나는 정확히 돌려줬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돌려줄 때 가장 맛있다. 나는 현금 6억으로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거품 낀 매물을 가려내주는 일. 7년 동안 남의 집 살림에 묻혀있던 내 재능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 됐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출근했다. 경매 사이트의 물건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어떤 상가가 함정인지, 어떤 분양 광고가 거짓말인지.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 글에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상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건이던 상담이 7건이 되고 20건이 됐다. 나를 찾는 사람이 늘었고 통장의 숫자도 늘었다. 거울 속에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졌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문희연으로. 그리고 오늘 나는 새 사무실로 가는 길에 일부러 이 길을 택했다. 경매로 넘어간 그 상가 앞을 지나는 길. 창밖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빚을 누가 더 떠안을 거냐고 다투는 모양이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가정을 깬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9억을 떠넘기려 안간힘을 쓴다. 나는 그 장면을 차창 너머로 잠깐 바라봤다. 미운 마음도 통쾌한 마음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감각. 내가 설계한 게임이 정확히 내가 계산한 자리에 떨어졌다는 그 깔끔한 감각만 남았다. 운전기사가 다시 물었다. 사모님, 정말 그냥 갈까요? 네, 갈 길이 머니까요.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후에 잡힌 상담이 3건. 신도시 상가에 투자하려다 나처럼 거품에 속을 뻔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똑같이 말해줄 생각이다. 명의를 갖기 전에 그 명의가 매달 무엇을 토해내는지부터 보라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늘 사람이라고.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복수를 설계할 수 있었느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복수가 아니라 정산이었다고. 받을 것을 받고 줄 것을 준 것뿐이라고. 그들은 내게 모욕을 줬고 나는 그들에게 빚을 줬다. 각자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나는 울지 않고 그 일을 해냈다. 피해자는 울지만 설계자는 계산한다. 나는 끝까지 설계자였다. 차가 신호를 받고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서 상가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다. 한때 나를 부품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부품이 아니라 설계자였다는 걸 증명했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간다. 아주 가볍게, 아주 멀리. 이 이야기는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창작이며 모든 인물과 사건은 허구이며 실제와 관련이 없습니다.